아버지, 저예요. 방금 법원 나왔어요. 이제 터트릴게요. 법원 앞 벤치. 그녀는 이혼 도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눈물 대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3년의 지옥. 그 대가는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남이 되자마자 시작된 3초 뒤의 반격. 과연 그녀의 핸드백 속 녹음기에는 어떤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었을까요? 법원 복도의 하이힐 굽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이 묵직한 철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정수리 위로 쏟아지네요. 서윤이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혼 확인서 맨 아래 찍힌 붉은 도장이 아직도 젖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네요. 아버지, 저예요. 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한기태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끝난 거냐? 네. 방금 나왔어요. 도장 찍었어요. 고생했다. 지금 바로 올 수 있니? 네, 지금 갈게요. 아버지, 저 약속했던 그날이 오늘이에요. 알고 있다. 가게 문 닫고 기다리마. 조심히 오거라. 전화를 끄는 서윤이 법원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입니다.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까맣게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바탕화면 구석에 있는 녹음기 앱 아이콘이 눈에 들어오네요. 지난 3년 지옥 같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시간은 서윤이 결혼식을 올리고 강영숙 회장의 회사 그룹 전략기획팀에 첫 출근을 했던 3년 전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각 부서의 실적 그래프가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어지럽게 그려져 있었죠.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화려한 정장을 입은 강영숙 회장이 수행 비서들을 대동하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앉아. 강영숙이 짧게 내뱉으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보고서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전략기획팀장 박 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 대비 95% 달성했으나 95%? 강영숙이 말을 자르며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박 부장, 자네는 밥도 95%만 먹고 사나? 숨도 95%만 쉬어?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시장 상황? 핑계 대지 마. 강영숙이 소리를 지르며 손에 잡히는 대로 서류 뭉치를 박 부장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윤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지만 주위의 다른 직원들은 익숙한 일인 듯 고개만 숙이고 있네요. 내 회사에서 목표 미달은 곧 죽음이야. 사람 목숨보다 숫자가 더 중요한 곳이 여기라고. 알겠어? 강영숙이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박 부장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섬주섬 주우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필히. 다음은 없어. 이번 달 안에 복구 못하면 내 책상부터 뺄 줄 알아. 그리고 신임 며느리. 강영숙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던 서윤에게 꽂혔습니다. 서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너도 똑똑히 봐둬라.
네가 내 며느리라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 실적 못 내면 너도 국물도 없어. 알았니?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서윤은 옆자리 김대리의 책상을 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빈 에너지 드링크 캔이 탑처럼 쌓여 있고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찌그러져 있었죠. 김대리가 퀭한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윤 씨, 놀랐죠? 여기선 이게 일상이에요. 저번 달에는 영업팀 과장님이 실적 압박 때문에 쓰러져서 119 불렀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링거 맞고 와서 보고서 마저 쓰라고 하셨대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박 부장이 서윤에게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첫날이니까 일찍 들어가 봐요. 회장님 댁에서 기다리실 텐데. 아, 네. 팀장님, 그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윤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상자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왔니? 뭐하고 서 있어? 옷도 갈아입지 말고 저것부터 정리해. 강영숙이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번 주말에 회사 임원 부부 동반 모임 있잖아. 답례품이랑 음식 재료들이야. 분류해서 창고에 넣고 재료는 다 씻어서 손질해놔. 네. 이걸 저 혼자서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오늘 쉬라고 했다. 내 손맛 좀 보려고. 왜? 못하겠니? 강영숙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비꼬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서윤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서윤이 겉옷만 벗어두고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로고가 박힌 수건과 칫솔 세트, 그리고 엄청난 양의 고기와 채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편 박도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박도훈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팔을 다듬고 있는 서윤을 보고도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지나치려 했죠. 서윤이 박도훈의 바짓단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오늘 회사에서도 정신 없었는데 이것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박도훈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주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아, 서윤아. 그냥 네가 좀 해. 엄마 지금 기분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거들면 더 난리 나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오늘 첫 출근이었어. 그러게 회사 일은 적당히 하라니까. 엄마가 집안일 못하는 며느리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 씻고 나올게. 박도훈이 서윤의 손을 뿌리치고 욕실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강영숙이 흰 장갑을 끼고 거실 장식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장식장 위를 손가락으로 쓱 훑더니 장갑에 묻은 먼지를 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아침에 분명히 닦아놓고 가라고 했지? 이게 뭐니? 죄송합니다. 아침에 너무 바빠서. 바빠? 네가 회장이야? 나보다 바빠? 어디서 말대꾸야. 강영숙이 끼고 있던 흰 장갑을 벗어 서윤의 얼굴에 획 던졌습니다. 장갑이 서윤의 뺨을 스치고 파 다발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시 닦아.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오늘 잠잘 생각하지 마.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흰 장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낮에 회사 회의실에서
박 부장의 얼굴에 날아들던 서류 뭉치와 지금 자신의 얼굴에 던져진 장갑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 이곳은 똑같은 지옥이었습니다. 서윤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켜내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현재 법원 앞 벤치. 서윤이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듯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서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갈동이요. 강남 말고 용인 신갈동 편의점 앞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법원을 빠져나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법원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는 3년치의 눈물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서윤의 삶은 숫자와 먼지라는 2가지 기준에 의해 철저히 재단되었습니다. 아침 7시 그룹 대회의실의 대형 전광판에 붉은색 실적 그래프가 켜지는 순간부터 그녀의 하루는 숨막히는 긴장으로 시작되었죠. 강영숙 회장은 단상에 올라 지휘봉으로 화면 속 하위 10% 직원들의 이름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 이름 적힌 사람들 다음 달에도 이 표에 있으면 책상 뺄 준비해. 강영숙의 서늘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한 영업사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김 과장, 자네는 이번 달 판촉비 얼마나 썼나? 회사에서 배정된 예산은 전부 소진했습니다. 더 이상은 예산? 회사가 주는 돈으로만 장사하겠다? 그게 월급쟁이 마인드야. 강영숙이 혀를 차며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객 감동시키려면 내 지갑이라도 열어야지. 그게 투자야. 월급 받아서 뭐해? 실적 못 채우면 어차피 잘릴 거 미리미리 투자해서 살아남으란 말이야. 서윤은 수첩 아래에 숨겨둔 펜으로 그 말을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과 빚까지 회사의 연료로 쓰라는 강요. 이것은 명백한 강요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의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죠. 서윤은 그 떨림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해두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띠띠띠띠 마이너스 띠리릭.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영숙의 시선이 서윤의 발끝부터 머리까지 훑어내렸습니다. 왔니? 늦었구나. 죄송합니다. 마감 보고서 때문에. 변명은 됐다. 주방 가서 저녁상 봐라. 아, 그리고 강영숙이 턱끝으로 아일랜드 식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하얀 접시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접시 한가운데에 말라비틀어진 밥알 3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네가 설거지한 접시다. 내가 아침에 물 마시려다 이걸 보고 얼마나 비위가 상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 내 눈에는 저게 안 보여. 회사일 핑계대고 집안일 대충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강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서윤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벌칙이야. 오늘 저녁 먹고 베란다에 있는 김장 배추 심포기 전부 다 다시 절여놔. 숨이 너무 죽어서 못 쓰겠더라. 네,
쉼 포기를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그럼 회사를 그만두든지.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서 무슨 커리어 우먼 흉내를 내.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 박도훈이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아내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TV 속 남의 이야기인 양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서윤이 앞치마를 두르며 박도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요. 배추가 너무 무거워서 혼자 옮기기 힘들어서 그래. 박도훈이 과일을 입에 넣으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서윤아. 나 오늘 골프 치고 와서 허리가 좀 뻐근해. 그리고 엄마 화난 거 안 보여? 내가 나서면 불에 기름 붓는 거야.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내가 여기서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니? 다 우리 잘 살자고 엄마 비위 맞추는 거잖아. 그냥 좀 해라, 박도훈은 채널을 돌려버렸습니다. 서윤은 베란다의 차가운 타일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배추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목이 끊어질 듯 아파왔고 소금물에 젖은 손끝이 퉁퉁 불어터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서류 뭉치가 날아오고 집에서는 배추와 설거지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문득 서윤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던지던 서류가 집에서는 걸레와 도마로 바뀌었을 뿐이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베란다 구석에 쌓인 배추 더미와 자신의 퉁퉁 부은 손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이것도 언젠가 증거가 될 것이라 믿으면서요.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이었습니다. 서윤은 현관문을 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연속된 야근과 집안일로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은 상태였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시야가 까맣게 전멸하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은 차가운 주방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놀라서 달려오는 남편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쏟아진 반찬통들이 바닥을 뒹구는 소리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인 기계음. 응급실이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옆에는 박도훈이 졸고 있었죠. 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는데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걱정 섞인 안부 인사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니? 출근 시간 지났는데 자리가 비어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던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쓰러져서 응급실에. 쓰러져? 가지가지 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전략팀 주간 회의는 펑크 낼 셈이니? 몸이 좀 추스려지는 대로. 됐고, 김 대리한테 자료 넘겨. 그리고 너 때문에 이번 달 팀 실적 빵꾸 나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야. 아픈 척 그만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은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느낌보다 전화기 너머의 말이 가슴을 더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며느리도 직원도 아니구나. 그저 쓰다가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일 뿐이구나. 서윤은 링거 바늘이 꽂힌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핏줄이 파랗게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휴대폰의 녹음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에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언젠가 자신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이 구조를 부숴야겠다는 생각이 불길한 예감처럼, 아니 확신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서윤이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메모장을 열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겠다. 여기서 살아나가야겠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회사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투명 경영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외부 출신 내부감사실장 최민재가 영입된 것이죠. 그는 부임 첫날부터 회장실 직속 프로젝트의 서류처를 요구하며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민재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부서별 데이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이상하군. 민재가 혼잣말을 하며 그래프의 특정 지점에 붉은색 마커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전략기획팀과 영업 3팀. 유독 퇴사율과 병가 사용률이 높은데 희한하게도 그 시점에 매출이 급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항상 강영숙 회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온 직후였습니다. 사람을 갈아 넣어 숫자를 만든다. 전형적이군. 민재가 서랍을 열어 최근 도착한 익명 제보 메일들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회의 중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야근을 강요해 유산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까지 적힌 제보들이 책상 위에 수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영숙 회장은 집무실 창밖을 내려다보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새로 온 감사실장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다는 보고가 거슬렸죠. 게다가 이사회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꼬투리가 잡히기 전에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습니다. 김 실장, 들어오세요. 잠시 후 말끔하게 차려입은 비서실장이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요새 분위기가 어수선해. 감사실 쪽에 먹잇감 하나 던져줘야겠는데. 어떤? 실적 부풀리기랑 조직 문화 문제, 그거 책임지고 나갈 사람 하나 만들어봐. 적당히 직급 있고 내가 컨트롤하기 쉬운 애로. 강영숙이 찻잔을 만지작거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내 며느리 한서윤 어때? 비서실장이 흠칫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한 대리님을 말씀이십니까? 그래도 가족이신데. 가족? 그 아이는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도구일 뿐이야. 어차피 걔가 실무 다 했잖아. 문제 생기면 실무자 탓으로 돌리는 게 제일 깔끔해. 인사팀이랑 말 맞춰서 서류 작업해놔. 강영숙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밤 야근을 하던 서윤은 출력이 안 된 보고서를 가지러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부속 비서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한서윤 대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병가 쓴 기록도 있고 업무 미숙으로 몰아가기 딱 좋습니다. 서윤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멈췄습니다. 비서실장과 인사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지시니까 확실하게 해야 해. 감사실 쪽에서 파고들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징계위원회 열어서 자르는 그림으로 가자고. 사유는 뭐 횡령 의혹 정도 흘리면 알아서 나가겠지. 서유는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희생양이라니. 가족이라서 며느리라서 더 가혹하게 부려먹더니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리려 하는구나. 서유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윤은 인사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은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서윤에게 커피를 권했습니다. 한 대리,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반쪽이네. 네, 조금. 다름이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 전략팀 프로젝트 몇 개가 문제가 됐어. 자금 흐름이 좀 불투명하다는 지적인데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야. 인사팀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서윤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권고사직서야. 지금 조용히 사인하면 회사 차원에서 퇴직금 넉넉히 챙겨주고 업계에 소문 안 나게 처리해줄게. 괜히 버티다가 징계 해고당하면 이 바닥에서 재취업 힘든 거 알지?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 그 짧은 문장이 그녀의 지난 3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횡령이라뇨? 저는 회장님 지시대로. 어허, 한대리. 목소리 낮춰. 회장님 이름 함부로 들먹이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이건 한대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말고 좋게 끝내자고. 인사팀장의 미소가 서늘한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사직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서윤은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사직서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나는 평생 돈 빼돌리다 걸린 며느리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야 한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한편 감사실장 최민재는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의 한 프로젝트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실무자 한서윤의 결제로 집행된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해외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가 강영숙 회장의 차명 계좌와 연결된 흔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서윤, 며느리를 방패막이로 세웠군. 민재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진술 혹은 스모킹 건이 될 만한 자료가 절실했습니다. 내부 제보자가 필요해. 민재는 중얼거리며 한서윤의 인사 기록 카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사진 속 눈빛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퇴근길 회사 로비에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동조합의 전단지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전단지를 밟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사진, 녹음 파일, 메모들. 그녀는 택시를 잡는 대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의 소음 속에서 서윤은 아버지 한기태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결국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져주는 착한 며느리는 오늘로 끝이다. 이 사직서가 내 무덤이 아니라 당신들의 무덤이 되게 만들 것이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숨겨두었던 수첩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갑질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서윤은 밤새도록 그 기록들을 분류하고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주말 아침, 서울 외곽의 한적한 편의점 앞. 서윤이 택시에서 내려 셔터가 반쯤 내려진 편의점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부스스한 차림의 한기태가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 서윤아.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래? 기태가 딸의 창백한 얼굴과 붉게 충혈된 눈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 대신 메고 있던 커다란 가방을 계산대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니, 안 해요. 그 집구석 며느리 노릇도, 그 회사계 노릇도 이제 끝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 있었니? 이거 보세요. 서윤이 가방 지퍼를 열고 그동안 모아온 수첩과 USB, 녹음기, 서류 뭉치를 와르르 쏟아냈습니다. 기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수첩 하나를 펼쳐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당한 것들, 회장님이 지시한 불법적인 것들 다 모았어요. 저를 횡령범으로 몰아서 내쫓으려고 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기태가 안경을 고쳐 쓰고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욕설과 폭행, 부당 지시의 내용들. 기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동네 편의점 아저씨의 선한 눈에서 과거 노동 현장을 누비던 베테랑, 노무사의 날카로운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갑질 수준이 아니구나. 기태가 수첩을 덮으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그가 계산대 옆에 영업 준비 중 팻말을 걸고 문을 잠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거라. 제대로 이야기 좀 하자. 편의점 뒷방, 좁은 창고 겸 사무실. 기태는 서윤이 가져온 자료들을 책상 위에 종류별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인사명령서, 회의 녹취록,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집안일을 강요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까지. 서윤아, 네가 이 기록들을 모으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하지만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건 그냥 일기장이 아니야. 이건 무기다. 무기요? 그래. 회장이라는 작자가 널 며느리가 아니라 노예로 부렸다는 증거고 회사를 사유물로 썼다는 증거야. 내가 노무사 때려치운 지 오래됐지만 이 정도면 감이 온다. 이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서윤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줄은 몰랐습니다. 기태가 휴지를 건네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단 분류부터 다시 하자. 이건 노동청에 넣을 거, 이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이건 검찰 쪽이다. 섞어서 터뜨리면 약해. 하나씩 제일 아픈 곳부터 찔러야 해. 어디부터 찌르는데요?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부터 해. 네가 살아야 싸움도 하는 거야.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서류 접수하고 회사에는 모르는 척 출근해. 알겠니? 네, 아버지. 그럴게요. 다음 날 서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회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서윤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재킷 안주머니에 꽂힌 녹음기의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영숙이 다리를 꼬고 앉아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사직서는 가져왔고? 아직 생각 중입니다, 회장님. 생각?
네가 지금 생각이라는 걸 할 처지니? 감사실에서 너 잡겠다고 난린데 시어머니가 막아주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강영숙이 들고 있던 볼펜을 서윤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볼펜이 서윤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몸을 움츠렸겠지만 서윤은 똑바로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소리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겠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뭐라고? 이게 진짜 돌았나? 야,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아닙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다만 절차대로 소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절차? 그래, 네가 좋아하는 절차대로 해서 콩밥 한번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서윤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묘한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한편 내부 감사실, 최민재 실장은 모니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외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알림이 떴는데 첨부된 파일의 내용이 자신이 찾고 있던 퍼즐 조각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 비자금 조성에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증명 서류, 그리고 강영숙이 직접 지시한 이메일 원본.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한서윤, 당신이 보낸 건가? 민재가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희생양으로 몰려 죽은 듯이 지내던 며느리가 이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네, 방금 들어온 제보건 말입니다. 공식 조사 절차 밟으시죠? 네, 이사회 일정에 맞춰서 터뜨릴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아주 재밌는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민재는 서윤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보낸 신호를 정확히 캐치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부의 조력자와 외부의 칼날이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서윤은 다시 편의점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기태가 벽에 걸린 달력의 한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그룹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습니다. 이날이다. D-데이. 기태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날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일 거야. 기자들도 올 거고. 회장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싶어하는 그 순간에 가장 추악한 민낯을 까발리는 거다. 아버지, 저 무서워요. 하지만 해볼게요. 걱정 마라. 넌 혼자가 아니야. 노동청 조사는 이미 들어갔고 언론사 후배한테도 자료 넘겼다. 네가 버튼만 누르면 사방에서 폭탄이 터질 거야.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주주총회 참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 의장 강영숙. 서윤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기대하세요, 어머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기태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윤아, 명심해라.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야. 차갑고 정확하고 잔인하게 하는 거다. 감정 섞지 말고 팩트만 던져. 알겠지? 네, 명심할게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점검했습니다. 편의점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작은 창고 안은 두 사람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화살은 시위를 떠났습니다.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윤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만이 살아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하늘은 야속할 만큼 맑고 푸르렀습니다. 서유는 거울 속의 자신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겉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대기업 대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재킷 안주머니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죠.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노동청, 공정위 접수 완료. 이제 내 차례다. 아버지 한기태가 보낸 짧은 메시지를 확인한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 2시 그룹 본사 대강당은 주주총회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단상에 오른 강영숙 회장은 화려한 제스처를 섞어가며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우상향하는 매출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우리 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저의 과감한 결단과 임직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주주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영숙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감사보고 순서가 되자 최민재 실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비켜주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지금 내 순서 아직 안 끝났어. 주주들이 진짜 알아야 할 숫자는 따로 있으니까요. 민재가 신호를 보내자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화려했던 매출 그래프는 사라지고 붉은색 막대 그래프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3년간 전략기획팀과 영업팀의 퇴사율 및 병가 사용률입니다. 매출이 급증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하죠. 사람이 갈려나가서 만든 숫자라는 뜻입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봐, 최 실장. 지금 미쳤어? 당장 화면 안 꺼?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화면이 다시 바뀌더니 이번에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노이즈 뒤로 선명한 목소리가 강당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걸 보고서라고 써왔어? 너 돌머리야? 영상 속에서 강영숙이 두꺼운 결제판을 직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주주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누가 저런 걸 찍었어? 강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려 애썼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화면은 고급스러운 지방 거실로 바뀌었습니다. 주주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회사 주총장에 왜 가정집 영상이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죠.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고는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화면 속 강영숙은 흰 장갑을 끼고 식탁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먼지 나왔네? 오늘 저녁 굶어. 그리고 주말에 제사 음식 네가 혼자 다 다시 해. 어머니, 제가 어제 밤새워서 준비한 건데. 시끄러워. 며느리가 돼서 말대꾸는. 회사에서 일 좀 한다고 유셌더니 집에서는 넌 그냥 하녀야 알아? 영상 속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뒷모습의 여자는 누가 봐도 한서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던지던 손이 집에서는 행주와 도마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영상이 나란히 오버랩되자 장내에는 탄식과 분노가 뒤섞여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한테 저게 할 짓이야? 회사나 집이나 똑같구만. 완전 갑질 왕국이었네. 주주들의 웅성거림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강영숙에게 꽂혔습니다. 강영숙은 사색이 되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건 음해입니다.
며느리가 앙심을 품고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보안팀 뭐해? 당장 저거 꺼. 하지만 보안팀 직원들조차 굳은 표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객석 맨 뒷줄에 앉아있던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강영숙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구나. 네가 감히 시어머니 뒤통수를 쳐? 내가 너를 어떻게 거뒀는데. 서윤은 뚜벅뚜벅 단상 아래까지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 앞에 댔습니다. 가장 최근 인사팀장과 강영숙이 나눴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서윤 대리 횡령으로 몰아서 내보내. 꼬리 자르기엔 가족만 한 게 없지. 결정타였습니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강영숙에게 몰려들었고 스마트폰으로 속보를 전송하느라 바빴습니다. 속보, 강영숙 회장, 며느리에게 엽기적 갑질 폭로, 횡령 누명 지시 육성 공개. 최민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부로 노동청과 공정위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긴급 안건으로 강영숙 회장의 직무 정지를 상정합니다. 안 돼.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 다 자를 거야. 강영숙이 발악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사회이사들이 고개를 저으며 찬성표를 던졌고 주주들도 야유를 보내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강영숙은 보안 요원들에 의해 양팔이 붙들린 채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회장이야. 서윤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닫히는 문 너머로 강영숙의 절규가 사라지자 강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텅 빈 단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리에 서기 위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삶을 짓밟았고 직원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민재가 단상에서 내려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껐군요. 감사합니다, 실장님. 덕분이에요. 아닙니다. 한 대리님이 용기 내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윤은 품에서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은 빳빳한 봉투였습니다. 제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제 인생 살러 가야죠. 서윤은 사직서를 민재에게 건네는 대신 강당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회사의 승인 따위는 필요 없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녀가 강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그녀를 에워쌌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인파를 헤치고 나갔습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건물 앞에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갑질 회장 퇴진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기태가 팔짱을 낀 채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끝났어요,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그래, 봤다. 뉴스 봤어. 장하다, 내 딸. 기태가 투박한 손으로 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뒤를 돌아 거대한 본사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가두었던 감옥이 이제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과메기 먹으러 가요. 소주도 한잔하고요. 그래, 가자. 네가 사는 거냐? 당연하죠. 저 이제 백수잖아요.
아버지가 사주셔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앰뷸런스 소리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그것은 승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승리의 달콤함은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실 시간보다 짧았습니다. 폭로가 있은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윤의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누런 봉투 겉면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는 글자가 검게 찍혀 있었죠. 편의점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던 서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옆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기태가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가 뜯었습니다. 이게 뭐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태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쳐 쓰고 소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용은 기가 찼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영업방해, 그리고 기업 이미지 실추에 따른 위자료 50억 원. 강영숙 회장 개인과 회사가 동시에 서윤을 상대로 건 소송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0억? 사람을 죽여놓고 돈까지 뜯어내겠다는 신보냐? 기태가 소장을 구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뉴스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두 얼굴, 거액 위자료 노린 기획폭로 의혹, 시어머니 몰래카메라 찍은 며느리, 폐륜인가 정의인가. 댓글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돈 떨어지니까 시댁 팔아먹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뒷조사를 3년이나 해? 소름 돋는다. 남편은 무슨 죄냐? 불쌍하다. 익명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서윤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보고 꽃뱀이래요. 서윤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기태가 다급하게 딸의 휴대폰을 빼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보지 마라. 쓰레기통 뒤져서 뭐 하려고 그래. 다 저쪽 변호사들이 알바 풀어서 쓴 글이야.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여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잖아요. 진실은 법원에서 밝히면 돼.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기태가 큰 소리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급 보류되었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태가 평생 모은 적금을 깨야 할 정도로 막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편의점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독한 며느리네 가게라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을 끄는 탓이었죠. 며칠 뒤 저녁 편의점은 한산했습니다. 서윤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폐기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대출 이자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는 중년 남자가 들어와 계산대에 껌 한 통을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얼마요? 1,000원입니다. 서윤이 껌을 찍으려는데 남자가 빤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아, 뉴스에 나온 그 며느리 맞지? 실물 보니까 독하게 생기긴 했네.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제멋대로 떨려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았습니다. 손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5천억 받으려고 그런 거야? 나 같으면 5천억 주면 시어머니 발도 씻겨주겠다.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원. 남자의 비아냥거림이 서윤의 귓가에서 웅웅거리며 맴돌았습니다. 갑자기 매장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지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왜 그래? 남자의 당황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계산대를 짚으려다 손을 헛디뎠습니다. 와르르. 계산대 옆에 쌓아둔 껌통과 사탕 바구니가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윤의 몸이 헝겊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윤아. 창고에서 정산을 하던 기태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가 쓰러진 딸을 안고 뺨을 두드렸습니다. 정신 차려. 서윤아. 아가씨, 눈 좀 떠봐. 서윤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가슴을 움켜쥔 손은 경직되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기태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119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딸의 이름만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응급실의 밤은 길고 소란스러웠습니다. 기태는 초조하게 응급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한참 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한서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네, 제가 앱니다. 우리 딸 괜찮습니까? 일단 급한 고비는 넘겼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 발작과 부정맥 증상이 보입니다. 영양 상태도 엉망이고요. 부정맥이요? 심장이 안 좋다는 겁니까? 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어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젊은 분 몸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의사의 질책 어린 시선에 기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복수를 하네, 정의를 구현하네 하면서 딸을 사지로 내몬 건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기태는 병실로 들어가 잠든 서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링거줄이 꽂힌 가느다란 손목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녘 서윤이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버지.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일어났니? 몸은 좀 어때? 기태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기태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누워있어. 의사 선생님이 꼼짝하지 말라고 했어. 가게는요? 오늘 물건 들어오는 날인데. 그게 문제냐, 지금? 가게 문 닫았어. 당분간 장사 안 할 거다. 기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그만하자.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그만해요? 이 싸움 말이다.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돈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다.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냥 합의해주고 다 잊고 살자. 아빠가 시골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으면 우리 두 식구 입에 풀칠은 못하겠냐?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병약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 못 그만둬요. 서윤아, 지금 그만두면요. 저는 평생 돈 뜯어내려다 실패한 미친 며느리로 살아야 해요. 아버지도 딸 팔아서 한 몸 잡으려던 사기꾼 소리 듣게 될 거고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그깟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내 목숨보다 중요해? 네,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게 목숨이에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죽더라도 끝까지 가서 내가 옳았다는 거 증명하고 죽을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기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고집이 누구를 닮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대신 약속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약 꼬박꼬박 챙겨 먹겠다고. 네가 버텨야 아빠도 버틸 거 아니냐. 약속할게요.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못난 아비 만나서 네가 고생이지. 병실 창밖으로 어슴푸레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과 기태의 마음속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 거대한 재벌가는 돈과 권력으로 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말라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마라톤이 될 것임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태는 병원 복도 구석에서 약봉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서윤의 간병을 하느라 무리했던 탓일까요? 의사는 기태에게 혈압이 위험 수치라며 당장 입원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서윤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무너지지 않게 받쳐줘야 할 기둥이 흔들린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뜻밖의 손님이 와 있었습니다. 서윤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있는 중년 남자, 그는 과거 실적회의 때 강영숙 회장에게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던 영업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기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버님 되시죠? 뉴스 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찾아왔습니다. 서윤이 링거줄을 만지작거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이 증언해 주시겠대요.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김 과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억울했습니다. 회장님이 사비 털어서 실적 메우라고 강요했을 때 제 아이 분유가까지 털어 넣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죠. 서윤 씨가 총대 메고 나섰는데 제가 숨어만 있는 게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2명의 여자가 더 들어왔습니다. 전 인사팀 직원과 서윤의 전략기획팀 동료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왔어. 그들의 손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업무 수첩과 회유 문자가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태는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줄 알았는데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내부 감사실 최민재 실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망이 아닌 외부 언론을 통해 공개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사내 감사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법률자문단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었죠. 회사가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민재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가자 여론의 물결이 조금씩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던 사건이 기업의 구조적 비리라는 본질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앞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강영숙 회장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반면 서윤은 화장기 없는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기태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강영숙 측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서윤을 공격했습니다. 원고 한서윤은 시댁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으며 이혼 후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회장님을 음해하고 있습니다. 저 증거들
전부 조작된 거 아닙니까? 변호사의 날 선 목소리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윤 측 변호사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신청합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김 과장을 비롯한 전현직 직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강영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배신자 놈들. 피고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실적표를 제 얼굴에 던지셨고 죽어서라도 숫자를 만들어 오라고 폭언하셨습니다. 여기 그날 찢어진 제 고막 진단서입니다. 이어서 서윤의 동료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대리님은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퇴근하는 대리님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제사니까 전 부치러 오라고 하셨죠. 여기 통화 녹음과 시간 기록입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강영숙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단순히 며느리의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이 겪어온 지옥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민재 실장이 제출한 회계 자료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피고 강영숙은 며느리 한서윤을 횡령범으로 몰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이 흘러들어간 곳은 회장 개인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며느리는 희생양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기자석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강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내가 회장이야. 내 회사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앉으세요. 퇴정 명하기 전에 앉으세요. 판사의 호통에도 강영숙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법정 조명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저 목소리가 천둥처럼 무서웠지만 지금은 그저 떼를 쓰는 어린아이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휴정 후 재판부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기태는 땀이 흥건한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주문. 피고 강영숙 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첫 문장이 떨어지자마자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한서윤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원직 복직을 명한다. 판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강영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덧붙였습니다. 피고 강영숙은 기업의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의 인격을 짓밟고 며느리라는 가족관계를 악용해 가자 노동을 강요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이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3년의 고통을 끊어내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강영숙이 비틀거으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사회봉사라니.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평생 남을 부리기만 했던 여왕이 이제는 남을 위해 바닥을 닦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자 수많은 마이크가 서윤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승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질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저를 믿어준 아버지와 동료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도 어디선가 혼자 울고 계실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 절대 숨지 말라고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기태가 슬그머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박도훈이었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축하한다. 박도훈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를 차갑게 일별했습니다. 축하? 당신이 할 말은 그게 아닐 텐데. 미안해. 내가 엄마 말만 듣다가.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서윤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자 이제 와서 매달리는 꼴이라니 비겁함의 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훈 씨, 재판 끝났다고 우리 관계가 리셋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공범일 뿐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윤은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기태가 박도훈의 앞을 막아서며 나직하게 경고했습니다. 들었지? 내 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땐 법이 아니라 주먹이 먼저 나갈 테니까. 서윤과 기태는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크게 기지개를 켰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버지, 이제 진짜 끝난 거 맞죠? 그래. 진짜 끝났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의사 선생이 나 고기 좀 줄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먹어야겠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니야. 그냥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얼른 가자. 배고프다. 기태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앞장섰습니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감내했는지. 이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그리고 세상의 다른 피해자들을 지켜줄 차례라는 것을 말이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패배자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번화가 낡았지만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2층 건물 입구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네요. 위드 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앤드 조직문화연구소. 사무실 안에서는 훌쩍이는 울음소리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대리님, 아니 선생님. 정말 제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들은 너무 거대한데 저는 너무 작아요. 눈물이 범벅된 20대 여성 의뢰인이 휴지를 꽉 쥔 채 물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서윤이 의뢰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또렷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들은 거대한 성벽 같고 저는 그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 같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그 작은 돌멩이 하나의 균열이라는 거요. 서윤이 책상 서랍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우는 건 오늘까지만 해요. 내일부터는 이거 켜고 기록하고 버티는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이 아주 독한 전략가시거든요. 그때 사무실 안쪽에서 트레이에 따뜻한 유자차를 담아오던 기태가 껄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 상담실장님. 왜 가만히 있는 소장은 팔고 그러시나? 자, 따뜻한 거 좀 마시고 진정해요. 우리 딸, 안희한 실장 말이 맞아요. 혼자 끙끙 앓으면 병만 됩니다. 기태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흰머리는 좀 늘었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자부심이 가득했죠. 서윤과 기태는 이제 부녀이자 가장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박도우는 좁디 좁은 책상에 구겨져 앉아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팀장이 다가와 도훈의 의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박주임, 잖아. 거래처 보낼 견적서 아직도 안 됐어? 아, 죄송합니다. 팀장님, 엑셀 수식이 자꾸 에러가 나서. 핑계는 나이 먹고 들어왔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전 직장에서는 임원이었다며? 거기선 일 안 하고 놀았나 봐? 팀장의 비아냥거림에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도우는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도우는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를 우물거렸습니다. 차가운 빵을 씹으며 그는 문득 서윤을 떠올렸습니다. 집안일에 회사 일까지 하면서도 따뜻한 밥상을 차려내던 아내. 그때 자신이 던졌던 무심한 말들이 이제 와서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죠. 오후 4시 시립노인 복지관 뒷마당. 허름한 조끼를 입은 강영숙이 고무장갑을 끼고 거대한 식판 더미를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손가락 하나로 수천 명을 호령하던 그녀의 손은 이제 거친 세제 거품과 음식물 쓰레기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어이, 강씨 아줌마. 거기 그릇에 고춧가루 묻었잖아. 똑바로 안 해? 복지관 조리장이 소리를 지르자 강영숙이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재벌 회장님 출신이라더니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시간 채우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꾀부리지 말고 팍팍 닦아요. 강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수세미질을 계속했습니다. 흰 장갑을 던지며 며느리를 모욕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늙은 노인의 등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던 서윤은 우연히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인 차창 밖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을 힘겹게 옮기는 강영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덤덤한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실장님, 아는 분이세요? 운전대를 잡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창문을 올렸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죠. 갑시다. 차는 미련 없이 앞으로 나아갔고 강영숙은 멀어지는 차를 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완벽한 끝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상담실장 한서윤.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기태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퇴근 안 하냐? 오늘 저녁은 아빠가 쏜다. 뭐 먹고 싶니? 글쎄요. 오늘은 그냥 집 가서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요? 아빠가 끓여주는 거. 허허, 이 녀석? 밖에서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굳이 내 손맛을 찾네. 알았다. 돼지고기 듬뿍 넣고 끓여주마. 서윤이 웃으며 책상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던 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는데
지금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법원 나오자마자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지금이에요. 했던 거요. 기태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지? 내 평생 가장 가슴 뛰는 전화였다. 그때 내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수화기 너머로 다 느껴졌어.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 아버지가 제 손 안 잡아주셨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네가 용기 낸 거야. 아빠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 네가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온 거야. 기태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빌딩 숲이 이제는 그저 아름다운 야경으로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자, 가자. 배고프다. 퇴근. 기태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네, 퇴근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사람은 나란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딸그락거리는 열쇠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비상구 등불이 초록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은 이제 안전하다고 마음껏 달려가도 좋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과 기태는 서로의 팔짱을 끼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서윤 씨의 미소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던 싸움이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진실을 향한 용기는 결국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렸네요. 부당한 현실에 눈물 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서윤 씨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당당하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